자, 오늘도 전국을 전망하기에 앞서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네. 기자님, 한 주간 여론이 어땠나요? 네, 지금 보시는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해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인데요. 부정평가가 뭐 0.4%포인트 하락하긴 했는데 네. 역시나 이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그쵸. 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소폭이라도 하락했고, 다만 이제 긍정평가 역시 30% 중반대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뭐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뭐 4주 전 조사를 보더라도 불과 뭐 한 2%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정말 이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긍정과 부정이 60%대와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네. 있는 정말 일관성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지지율이 지난주까지는 좀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좀 하락을 했어요. 어떤 포인트 때문인가요? 뭐 이게 아무래도 세부 지표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지난주 조사에서는 특히 그 대구 경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에서 굉장히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어요. 네. 그런데 이번 주 지지율 같은 경우에서는 대구 경북은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한 4%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빠졌어요. 서울 쪽에서 6%포인트 정도가 또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들은 다시 결집한 효과가 있었지만 중도층에서 네. 조금 수도권. 돌아서는 결과가 네.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지표인데 이게 사실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였죠. 이 문제를 가지고 쭉 일주일 동안 이끌어 왔었는데 당연히 지지층 내에서는 결집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중도층 내지는 수도권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네. 당장 지표로 나타난 건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좀 괄목할 만한가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명 문제가 네. 더 민감하게 드러난 부분이 바로 이 정당 지지도일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과의 어떤 국정수행평가는 조금 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는 정당 지지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난주 조사에서 보면은 44.7%, 민주당이 44.7%, 국민의힘 36.7%, 8%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근데 이 격차가 엄청나게 좁혀졌네요. 일주일 만에 2%포인트 차이로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차 범위 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쭉 행보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민주당은 특별한 어떤 개혁이나 쇄신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뭐 삼총리 회동을 한 해 만에 하는 정도의 수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친명 세력들이 공고하게 정치적 활동을 쭉 이어갔고, 오히려 반대로 당시에 이제 탈당을 선언했던, 탈당 내지는 신당 창당을 이제 시사했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친명 세력들의 비판 예. 목소리가 높았죠.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굉장히 일사천리로 한 일주일 만에 비대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통상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를 돌아보면 비대위원장을 일단 찾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맞아요. 일주일 정도 걸리고 예. 그분이 또 수락을 수락 한 해 만에 만에. 하고 예. 이러다가 시간이 한 최소 열흘 가까이 쭉 이어지는 게 보통 현 여권의 이 관행처럼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네. 일주일 만에 이게 거의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당 지지율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영향을? 나타나지 않았나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정당 지지도에서 보이고 이제 강 선배가 짚어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엄청난 변수가 없는 한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고 봐야겠죠? 네, 뭐 변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아무튼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네. 이게 박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강력한 박스는 처음 봤어요, 지금. 이게 뭐 박스도 목재 박스가 있고 콘크리트 박스가 네. 있고 철제 박스가 있는데 지금 네. 철제 박스고 분명한 거는 이 상태로는 송선을 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뒤로 빼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스타를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뒤로 빼고 네. 한동훈 이재명 프레임을 이제 선거를 하겠다 뭐 이런 네네. 이제 의도가 읽히는데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근데 저는 2.3%포인트 상승이 컨벤션 효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 지금 굉장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임명해서 활동을 네. 하는 거. 하면 네. 그 이제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변화를 가질지 분명한 것은 아까 우리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민주당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1시쯤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10시부터 전국위원회 네. ARS 투표가 시작됐는데 예. 뭐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전국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쭉 해서 오후 1시에 결과 발표를 하고 뭐 아까 유승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천재지변이 없는 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 3시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본인이 여당 대표의 입으로 뭔가 이제 첫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네. 그거부터 봐야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 인선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련의 어떤 메시지와 인사, 네. 첫 메시지와 첫 인사 아마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 국면이 쭉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 생각보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정체 국면에 들어갈지 네. 아니면 오히려 이게 뭐야 이러면서 하락 국면에 접어들지 네. 아마 이제 이 기로에 서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 적임자인가를 놓고는 사실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된 것도 아니고 지난주 연석회의에서는 그 결과를 네. 못 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갑론을박에 대한 그 갈등은 다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저는 뭐 정리가 됐다. 이건 뭐 용산과 국민의힘 전체에서 가닥을 좀 잡았다. 예. 저는 지난주에 나와서 최악의 카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네. 이건 이제 한동훈 장관은 자신을 9회 말 투아웃의 타자로 비유했잖아요. 예, 맞아요. 적절치 않고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김기현 선발 투수를 대체한 구원 투수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 그 정부 여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비장의 카드거든요. 뭐 그렇죠. 이게 구원 투수를 마무리 투수를 네. 7회에 일찍 등판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등판을 한 거라서 네.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이 투수가 없다. 네, 선수가 근데 없다.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은 모르겠어요. 아직 아까 우리 강 기자님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정치 경험이 없고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령 윤석열 정부와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차별화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 거냐 이것이 이제 한동훈 장관 앞에 놓인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인가 놓인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네. 이 장하연 앵커도 이제 법조 출입을 하시니까 잘 알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몸이에요. 그렇죠. 같다고 생각하죠. 일단 검사 출신이고 예. 한동훈 전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 할 때 제가 이제 중앙지검 반장을 하면서 같이 출입을 했었거든요. 오래되셨네요. 그리고 이게 네. 쭉 옆에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스페셜한 네. 사람이긴 해요.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렇죠. 술도 안 마시고. 정치력도 저는 굉장히 갖추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예. 약간 제가 기존의 정치인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비슷한 타입으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꼽았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순발력이 빠르고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본인이 좀 이렇게 유연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방향을 고집하진 않아요. 근데 반면에 융통성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좀 좌충우돌 이미지가 있고 예. 너무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한동훈 장관도 약간 그런 유사한 면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네. 이준석 전 대표랑 한동훈 장관 앉혀놓고 둘이 한 1시간만 이야기 시켜놓으면 네. 거의 남들은 한 6개월 동안 해야 될 일을 두 분은 한 1시간 안에 서로 대화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죠. 기대할 정도로 예. 뭔가 아무튼 굉장히 빨라요. 두 분 다. 속도가 빠르고 프로세스가 빠르고. 그런데 지금 여당의 코드와 그게 맞느냐. 이제 그게 이제 좀 관건이죠. 지금 과연 국민들이 여당에 바라봤던 어떤 이미지가 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면서 이거를 일거에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게 이제 좀 의문인 건데 네.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메시지랑 첫 인선 여기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을 보고 아마 이제 국민들이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판단하실 수. 언론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강남 보수의
엘리트잖아요. 예. 아이콘 같은 사실 뭐 그 존재죠. 이제 인기 요인이에요. 옛날에 네. 강남 좌파가 있었는데 이제 강남 우파가 네네. 이제 맞아요. 등장을 한 거죠.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의 차이는 한동훈 장관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강남 보수, 엘리트라는. 강남 우파 엘리트. 그렇죠. 예, 예.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서사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 서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징계를 통한 피해 서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 30대 당 대표라는 도전자 서사가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의 전국 선거를 이긴 성공 서사가 있어요. 네. 서사가 강하죠. 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자기의 정치 서사를 만들어 가야 돼. 이미지에 기반해서. 그렇죠. 근데 저는 비대위원 선임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다, 별로. 하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인물이 그래 뭐 봐야 아무리 이제 두드려봐야 나올 데가 없고. 네. 우리 하태경 네. 의원이 얘기한 뭐 789 비대위로 예, 예. 586과 프레임을 치겠다 뭐 이런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역 중진을 비대위원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 네, 운영을 네. 하려면. 그쵸. 그래서 전체를 무슨 789 비대위로 만들어 간다.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비대위원 선임보다는 이 첫 번째 숙제 이준석 대표. 아니죠. 특검 문제가 아, 예. 한동훈 장관의 모든 앞으로의 서사를 결정할 그렇죠.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그래서 구원투수 딱 등판을 했는데 네. 첫 타자가 오탄이에요. 아, 네. 그 오탄이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한동훈 네. 장관이. 근데 이 문제는 오늘 뭐 보니까 그 이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이 이슈를 다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할 것이냐. 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연말 연시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약간 조금 절망적인 부분이 있어요. 절망적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거부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여권은 입장이 거부권으로 예. 100%입니까? 99.9% 지금 굳어져 있어요. 네. 심지어 이관섭 정책실장이 직접 KBS에 나가서 얘기를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이브의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대통령 거부권에 그러니까 그 특검의 악법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네, 했어요. 맞아요. 아니 뭐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책실장 이거 그때 예전에 꼭 그 김대기 실장이 나경원 전 대표 그때 네.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했을 때 메시지 된 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권은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거 당연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동훈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죠. 18일날 화요일날 국회에 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특검법은 악법이지만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표현을 그렇죠. 썼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네. 들렸거든요. 대신에 받되 시기를 조절해서 총선 뒤로 가자. 이제 그런 본인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읽힐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고 예. 실제로 국민들이 특검을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이치모터스가 아니에요. 그 명품백 의혹 수수 사건이 터진 그 직후부터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생쥐 잡듯이 지금 하나 걸린 거예요. 원래는 도이치모터스로 특검을 아무리 해봤자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예. 다만 명품백 수수 의혹은 이게 영상이 있어요. 이게 너무 명백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이 안 좋은 여권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금 장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건 특검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이 특검법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다 발의가 돼서 패스트 트랙이 지정이 돼서 이제야 한 6개월 지나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순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뭐 원래 있었던 거고. 근데 이거를 김건희라는 프레임과 특검법이라는 프레임 같이 엮어가지고 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긴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생각에는 이거를 뒤로 미루는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고 내심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날 다음 날 네. 갑자기 침묵을 해요. 한동훈 장관이 원래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토커티브한 사람인데 거의 뭐 여유롭게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즐길 정도로 그리고 예전에 보면 기자들이랑 그 티타임 할 때도 거의 뭐 질문과 답변을 주도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머리가 좀 빨리 안 돌아가는 기자들은 놓쳐요. 하다가 끝나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정도로 본인의 어떤 주장과 논리가 뚜렷하고 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놓을 줄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그 다음날 바로 침묵했다는 건 네. 이건 분명히 시그널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큰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앞에 놓인 큰 시련이라는. 왜냐하면 예. 이제 제가 그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괴벨스가 네.
참고했다고 해서 유명한 네네. 이분이 이제 뉴스를 정의한 게 있어요. 뉴스란 확립된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게 뉴스라고 예.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서사를 쓰려면 네. 확립된 특검을 수용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의 3분의 2가 수용하기를 원하잖아요. 네, 지금 네. 3분의 2하고 싸우는 국민의 3분의 2가 원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무모한 일이 없거든요. 정치에서. 왜냐하면 정치는 리얼리티보다 퍼셉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전략을 하고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사실보다 인식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지 않고는 비대위가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네. 그것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서 꼬이면 이게 네. 한동훈 그 장관이 갖고 있던 어떤 공정과 상식의 이 모든 이야기 서사들이 무너지게 설득력을 갖기가 되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에토스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토스라는 게 현대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그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게 다거든요, 사실. 어떻게 에토스를 만들어갈 거냐. 예. 서사의 핵심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캐릭터가 초반부터 흔들릴 수 무너질 있다.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내로남불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특검을 안 받고 그리고 민주당 수사는 또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네. 이것에 대한 이제 돌파구를 찾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까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뭐 총선 이후 이거 얘기하셨다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총선 어떤 우리가 이 법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그럼 민주당 수사도 총선 이후로 미룰 거냐, 네.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미룰 거냐 이런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공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가령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 이걸로 약간 부분적으로는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게 가능한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특검법을 조금 개정해서 다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 시작 기간과 뭐 범위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야 합의를 해서 뒤로 총선 이후에 미루겠다. 이제 예. 추사에 착수하는 식으로. 그게 사실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검찰이 선거철 전에는 이제 수사를 하지는 않아요. 다만 재판은 계속 돌아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조금 이제 뭐 언급을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정치 공세라는 프레임으로 사실 특검을 총선 전에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 특검을. 이게 뭐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이 특검 자체는 예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던 거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 시기 문제도 이거는 국힘이 협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예. 뭐 이게 다 계획되고 의도된 대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설득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특검 거부권을 그냥 일사천리로 행사한다고 하면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너무 잘못 쓰고 있다. 이거를 그냥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에서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 한동훈 1월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그렇죠, 그렇죠. 비대위원장 맞아요. 했어요. 예. 아니 이 정도 전략적 이 판단도. 프로그램도 못하면 이거 진짜 왜냐면 이거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예. 이거 혹시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여권은 모두 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쫙 세팅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야 무슨 소리야 네. 절대 법은- 안 돼 받아 이걸로 가려고 혹시 그 시나리오면 근데 제가 제가 지금까지 인정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이관섭 실장이나 여권의 이철규 네. 위원장의 네. 발언을 보잖아요. 이 발언 자체는 뭐 총선을 미루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강경한 반대잖아요. 이관섭 실장, 이철규 위원장 뭐 다 지금 이른바 친윤 뭐 핵심들 여지가 없죠 지금. 우리 여지를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저는 심지어 뭐- 어떻게 봤냐면요. YS 사례가 있잖아요. YS는 아들을 구속을 네. 직접 요청했단 말이에요. DJ 예, 예. 그거였죠. 네. DJ도 가족 수사를 했죠. 맞아요. 가족에게 제기된 문제를 만약에 피하거나 외면했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불공정하다고 더 심하게 느끼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 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저는 더 심한 상상을 하긴 했었어요, 이전에는. 그건 뭐 차마 저희가 방송에서 입을 담긴 네. 어려운 시나리오죠. 그런데, 그쵸. 근데 이제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총선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총선에서 지면 사실 레임도 온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렇게 예측을 네, 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총선을 이길 카드, 가령 한동훈 장관을 얼굴로 내세워서 총선을 이길 거면 예.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그래도 여지를 줘야 된다. 네.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끝?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나와서 무슨 메시지를 내는데 네. 그 스텝이 메시지 꼬일 수밖에 없죠. 그죠. 네. 질문에 네. 대답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예. 어쨌든 대통령실도 이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긴 해요. 지난해 이제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제 예배를- 윤석열 대표가 같이 성당도 가고 예. 교회도 가고 그렇죠. 했는데 올해는 그냥 다 사라졌어요. 예. 사진 네덜란드 자체가 그냥 이후로 독사진으로 예. 그냥 다 변경됐는데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심지어 고위당정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여당의 지금 비대위원장은 아직 임명 전이니까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특검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과연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그냥 꽈락으로 그냥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될 탈락하는 거 가능성이 아닐까라는 있어요. 걱정이 들 그러니까 정도로. 야당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윤석열 아바타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여기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번에 일사천리로 특검 거부로 간다. 예. 그리고 야당 공세로 돌아선다. 근데 공세가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아바타론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매력도 있고요. 이번에 충분히 쓸 카드다. 근데 카드를 쓰는데 이렇게 쓰냐 하는 게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국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비대위원장을 어렵게 세팅을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특수관계를 봐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특수관계를 봐야 되는데 예. 이 둘은 정말 그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요. 과거 중수부 시절 때부터 수사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3차장 시절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비롯해서 뭐 삼성, 그다음에 심지어 굵직굵직한. 대법원장, 뭐 국정원장 모든 수사를 함께 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이런 얘기가 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출근 안 하고 전화 안 받으면 한동훈 저 3차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해요. 네. 좀 깨워달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서로 이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관계인데 예. 이거를 아마 오보라 그랬나? 뭐 아무튼 본인이 부인했나 뭐 그랬을 수도 네네네. 있습니다. 뭐 아무튼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신뢰 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쵸. 대통령실은 지금 아무도 싫은 소리를 못 해요.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부터 같이 해왔던 이 라포가 인물들이 없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뭐 일부러 이러는 건가? 견제하는 건가? 이런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 원래부터 신뢰관계 있었던 사람이 쓴소리라면 그래 내가 도훈 얘기는 들어야지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특검법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좀 기존의 여권 그리고 대통령실이 갖고 왔던 스텝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심기경호를 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악법입니다. 당연히 거부권 가야죠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님 잠깐 보시죠. 네. 대통령실 딱 들어가서 1시간 얘기 이거 받아야 되는 이유를 1시간 동안 설득을 한 다음에 네. 난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럼 이러면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 기자님 상상력이 저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특검을 받으면 이게 일각에서는 국힘 일각에서는 특검으로 선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만 저는 특검을 수용하는 순간 이 이슈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오히려 국힘이 우위에 선 프레임이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거기에 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네요. 한동훈 장관이 좀 특수관계라는 거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네. 선거 전략을 얘기하면서 예. 이거 받아야 우리가 이깁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네. 뭐 그 아주 미세한 가능성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걸로. 네. 저도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뭐 아니 그리고 특검을 수용하는 게 국가에도 좋습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아까 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사건이고 그리고 이 특검을 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이걸 왜 수사를 안 하고 결론을 안 냈는지 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네네. 있을 때 네.
이 문제들을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해놨다는 것이 저는 이제 약간 의아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특검을 수용할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역설적으로 예.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한테 주도권이 넘어갈 거고요. 수용하면 국힘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문제를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뭐 이것이 첫 번째 전 리더십의 시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네. 이게 일거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수직적이었다는 어떤 당정 관계, 상명하복식의 당정 관계, 검찰 공화국, 검사 그렇죠. 동일체 너무 이런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 모든 프레임이 한 번에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근데 강한 모르겠어요. 블러핑을 저는 하고 제가 봤던 한동훈 장관의 이 성향을 봤을 땐 굉장히 승부사적 그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트라이를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패할지언정.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7회 하고 있는데 예, 마지막 지금 투수를 보낸 상황이라 하셨잖아요. 조기 등판하면 조기 강판될 수 있는 예.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 역시나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저는 예. 안 나올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총선 지면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 왜 나와요? 저는 2월쯤 나와서 뭐 선대위원장 비슷하게 이제 판을 쫙 한번 흔드는 쪼커 것이다. 정도로. 예. 근데 예. 이게 참 좀 빨리 나왔어요. 너무 빨리 생각보다 나왔죠. 빨리 네.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인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했던 네. 이용호 의원과 함께 이제 2부에서 더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고요. 원고가 싹 날라갔네. 네. 두 분이 너무 열성적인 이제 그 대화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 이 이야기는 좀 짚고 넘어가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총선은 이제 윤석열 대 일단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뷔를 한 거잖아요, 정치에 제대로. 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재편이 된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이 특검법에서 시작될 것 네. 같아요. 이걸 어떻게 저는 처리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게 한동훈이라는 캐릭터, 한동훈이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쵸. 예, 예. 뭐 장관도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네. 정치인 데뷔를 했죠. 그러니까 정치 서사에 지금 첫 문장을 쓰는 거예요. 첫 맞아요. 문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게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저는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운영해서 가령 판세를 역전시킨다. 그럼 네. 저는 이재명 대표도 빠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예.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작용하고 민주당이 반작용하는 네.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예. 국민의힘 혁신이 비대위가 잘하면 민주당 지도 체제도 변화가 옵니다. 예. 근데 그냥 그저 그렇다. 네. 그럼 그대로 가겠죠. 그냥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 앞에 놓인 이 김건희 특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이번 정말 총선의 중요하겠네요. 가장 큰 분기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선으로 물러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지금 네, 워낙 가능성이 뭐 있죠. 쇄신의 어떤 카드, 뭐 쇄신의 어떤 뭐 이 경우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총리가 모여가지고 그렇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표로 선거 치르면 다지게 생겼다 이러면 그 그림 좋습니까? 근데 삼촌이 모이는 그림은 저는 그것도 좀 별로 뭐 좋은 올드하죠. 그림은 아니라고 올드하죠. 봐요. 예. 본인이 이제 알아서 뭔가 이제 결정적으로 딱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본인이 이제 이선을 물러나면서 대신에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선거를 할 수 네. 있겠죠. 그럼 이제 누구를- 지금 국민의힘의 이야기는 85년생 이준석과 73년생 한동훈이 쓰고 있잖아요. 예. 이쪽은 이재명 플러스 586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거긴데 586보다 더 원로가 새 총리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이 좋을 리가 그렇죠. 없죠. 네.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이 될 수 있고 기득권 대 도전자 프레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후퇴를 한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내세울까요? 그건 좀 모르겠어요, 저는. 딱히 그렇게 탁 떠오르는 인물은 뭐 없는데. 저는 뭐 이탄희 의원 정도가 한동훈과 이탄희 의원 굉장히 이제 훌륭하죠. 프레이밍할 예. 수 네. 있는 강력하게 프레이밍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쵸. 도덕적 우위를 가져갈 수 예, 있는 예. 인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면 왼쪽에서 좀- 특검법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듯이 네. 저쪽도 이탄희 아, 그쵸, 의원을 그쵸. 내세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네.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과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행보. 시기에 예.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준석 얘기를 못 했는데 네. 이준석이 잠시 한동훈 여론에 좀 밀리니까 언론들은 또 이준석 뭐 아무튼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네네.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요? 아까 제가 뉴스를 정의했잖아요. 네. 확립된 질서를 벗어나잖아요,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벗어나서 신당을 만들잖아요. 근데 예. 이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요. 이 이슈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수용 입장을 갖잖아요. 이건 확립된 질서에 아주 그냥 일체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신당 쪽으로 여론이 확 쏠릴 그쵸, 수 뭐 그쵸. 이야기가 뉴스가 안 돼요. 예. 이제. 와, 28일 그- 엄청난 빅데이네요. 그럼요. 28일부터 내년 초반까지가 네. 이 이번 총선의 1차 네. 분기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100%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준비한 질문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열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이제 계속 뵐 테니까 앞으로도 두 분 많은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